그러면 딱 그 대상을 예를 들어 알기 쉽게 설정을 해주신다면, 지금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갚았거나 이 정도 채무가 남아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사정인 분들은 개인회생을 무조건 신청해야 합니다. 그 대상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언제 회생하나요? 이런 거 누가 물어보시면 사채 쓸 것 같으면 무조건 하세요. 5년 안 본 친구한테 전화할 것 같으면 빨리 하세요. 네. 그 두 개 제가 꼭 말씀드려요. 주변 사람들한테 손 벌릴 것 같으면 그거 결국은 못 갚으시고 주변 사람도 없어집니다. 그 전에 회생하세요. 사채 쓰시면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전에 회생하세요. 이미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하세요. 자, 신과대야, 오늘 모실 이분은 우리 청년들, 그냥 쉬었음 인구가 50만을 넘었다잖아요. 이제 우리가 저 통계청에서 말하는 청년이라면 15세에서 29세까지인데 우리 청년들 뭐 일어나기도 힘들고 한번 일하다가 넘어지면 더 힘들어요. 청년 파산, 개인회생 신청하는 것도 20, 30대가 가장 많고요. 이분은, 오늘 모신 이분은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늘 변호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특히 이 변호사가 되신 이유가 이 노숙자분들 지원하다가 변호사가 되신 분이에요. 청년 문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한중의 박기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노숙자 다시서기 지원센터에서 일하시다가 변호사가 되신 거예요? 예, 서울역의 서울시립 이런 건 다시서기 옛날 지원센터. 사람들만 하는 거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보기보다 그렇게 젊지 않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90년대에 사실 90년대 후반에 굉장히 그 노숙인들이 IMF를 전후해서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저는 학교를 02년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한 07년, 08년에 우연히 서울역에서 이제 몇 분 대화를 좀 하게 되고 네. 호기심이 생겨서 다이서기 센터에서 뭐 봉사활동 같은 것도 좀 하고 매주 일요일마다 기타 치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이 시를 쓰시거든요. 그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그 노숙인을 위한 음악회 이런 거리 공연을 한 3, 4년 어디서 정도 했어요? 서울역에서 했습니다. 오. 노래를 잘하진 않습니다만 네. 함께 좀 어우러져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런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결국 제가 거기서 한 5, 6년 이상, 지금까지 따지면 15년이죠. 지금도 운영위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5, 6년 이상 보면서 제일 많이 느낀 건 뭐냐면 결국은 빚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얘기 드려도 됩니까? 네, 네네. 편하게 하십시오. 제가 그때 좀 친하게 지냈던 노숙인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또 시도 잘 쓰시고 해서 그때 되게 친하게 지냈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기능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적이 있는 이발사 하셨습니다. 근데 이발사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 손재주도 좋고 능력이 좋잖아요. 네. 미국 진출하고 그랬으면 굉장히 부자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발소를 그냥 쭉 운영을 하셨던 거예요. 잘 됐죠. 잘 됐지만 자산 축적까지는 제대로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90년대 후반에 어느 날 갑자기 남자들이 머리를 자르러 이발소에 가지 않는 세상이 도래합니다. 갑자기. 아마 예전에는 무조건 이발소 가셨다가 어느 시점부터 아마 미용실 가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세상이 오는데 이제 경제가, 그러니까 한 산업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붕괴를 한 건데 이게 붕괴를 한 번에 하는 게 또 아니잖아요. 플럭추에이션이 계속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발소가 이번 달에는 적자를 보지만 다음 달에는 또 흑자를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러면 당시에는 개인이 잘 아시겠지만 개인이 이제 은행빚 내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보통 빚을 내면 사채를 쓰거나 아니면 주변에 빌리게 되거든요. 근데 주변에 빌렸다가 어쨌든 이제 하락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빚을 못 갚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가족에게 돈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 그 가족은 없어집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 못 갚으면 그 친구는 없어집니다. 흔히 경제학에서 우리 얘기할 때 3F라고 하잖아요. Friend, Family, Fool. 그런데 어쨌든 결국 내가 빚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 그 모든 사람이 없어지고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왜 이래야 되는지 그 의미를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의미를 못 찾다 보니까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나는 뭐 내가 돌봐야 될 사람도 없고 의무도 없고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보니 그냥 오늘 술 마시고 뭐 죽으면 죽지 뭐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노숙인이 된 겁니다. 제가 그 다이서기 센터에서 뭐 일까지는 아니고 뭐 봉사활동 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사례가 뭐냐면 어떤 분을 술 끊게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막 기전센터 무슨 뭐 알코올 치료 중독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 이런 데 열심히 보냈는데 아무리 열심히 보내도 치료가 되지 않고 금방 이제 다시 또 중독 네. 또 술을 드시고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개인 회생을 하셨거든요. 개인 회생을 이제 공공근로를 하면 이제 월 한 200만 원 정도, 한 1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그 돈으로 이제 개인 회생이 들어가니까 술을 끊으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술이라는 굉장히 그 약물의 문제, 중독의 문제도 있지만 사람이 삶의 의미가 없으면 쉽사리 이제 또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80만 원 받아서 거기서 빚 갚는 데 한 4, 50만 원 쓰고 남은 돈으로 자녀들에게 뭐 2, 30만 원이라도 보낼 수가 있게 되면 갑자기 삶의 의미가 생기게 되고 그때 술을 끊게 되고 그때 자활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을 해서 결국은 빚진 사람들이 인생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노숙인까지 안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인생 포기하게 되거나 힘들게 되는 사람, 경제적으로는 소비도 안 하고 생산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사실 변호사가 돼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우리 사회가 우리 때라고 말하니까 좀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가 변호사님 나이 때는 그렇게 넘어진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지금 많은 청년들은 그 넘어진 사람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다 넘어질 것 같은데 버티는 거거든요. 네. 근데 버티는 사람들은 안 챙겨주고 자꾸 넘어진 사람들 챙기려고 하느냐. 그 질문에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당연히 버틴 사람들도 챙겨줘야 되고 넘어진 사람들도 챙겨줘야 합니다. 그런데 넘어진 사람들을 챙겨준다는 건 굉장히 국가적으로 거시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부의 증대는 결국 사람들이 많이 생산활동에 종사를 하고 이 사람들이 또 그 돈을 통해 소비를 하고 그래야 이제 국부 전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면 국부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큰 악영향이 됩니다. 그래서 버티는 사람들이 잘 버티게 하기 위해서라도 넘어지는 사람들을 돌볼 필요는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애초에 그 전제, 그러니까 챙긴다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회생 파산 주로 한다고 하면 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국민 세금을 들여서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되냐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은, 회생이나 파산에 국민 세금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상 판사님들 월급만 들어갑니다. 여기서 판사님들 월급만이란 뜻이 뭐냐면 판사님들을 돕는 회생위원, 뭐 파산관지인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돈도 국가에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회생이나 파산을 하려면 100% 내 돈으로 이걸 해야 됩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네. 어지간한 민사재판만큼 그 과정에서 드는 돈도 다 내가 내는 거고. 다 내가 내야만 합니다. 사실 그러면은 이제 다들 궁금해하시거든요. 물론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그러면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그 나머지는 그럼 누가 책임져? 국가가 대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아닙니다. 국가는 세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국가는 국가의 권한으로 채권자들한테 너 이만큼만 받아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거든요. 아니 그럼 돈 빌려준 사람들은 뭐가 돼? 돈 빌려준 사람들이 왜 바보야 걔네들은?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라 매우 똑똑한 거고요. 국가에서 애초에 그 사람들에게 허용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애초에 이자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애초에 이자라는 건 그냥 시간에 따라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따라 주는 돈으로서의 이자는 동서양 고금을 통해 대부분 터부시대 왔습니다. 유대인만 그런 금융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 조선시대 내내도 사실 이자를 제대로 받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자를 허용해 주는 이유는 개인의 경제 활동으로 부채를 만들어서 그것이 혁신에 투입되면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자를 계산할 때 이 사람의 연체율이 얼마큼이고 이 사람이 못 갚을 확률이 얼마큼인지는 다 계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뭐 2%를 빌려서 5%, 6%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게 정당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빌려주는 시점에 다 계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높은 확률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돈을 그러니까 탕감해주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뭐 노숙인이 된다거나 범죄자가 된다거나 이런 우리 용어로 이제 한계 채무자라고 하는데 네. 한계 채무자가 되면 채권자들은 더 손해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은행이 뭐 보통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연체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직접 가지고 있지 않고 때로는 뭐 20%, 30% 가격, 때로는 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이제 자산 유동화를 하고 보통 이제 다른 캐피털 업체나 이런 데에 그 채권을 팔거든요. 추심 확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은행은 그만큼 안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제가 회생파산 변호사 하면서 기업 회생을 제외한 개인의 경우에는 은행이 그 이제 회생 계획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100% 중에 뭐 10%만 받아라, 20%만 받아라라는 이 계획안이 나왔을 때 채권자 은행이 그걸 반대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어차피 못 받을 돈이거나 자기들이 자산 유동화 회사에 팔 때는 더 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도 절대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네네네. 만약에 이 사람이 2천만 원의 카드 빚이 있어요. 네. 카드 회사가 추심을 하다가 네네네. 이 사람한테 5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나머지 이제 부실 채권으로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 500만 원이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네. 정부가 이 사람 회생시켜라. 그래서 500만 원도 못 받게 하면 어떡합니까? 정부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500만 원도 못 갚을 상황이라는 거를 모든 자료를 통해서 보고 그렇게 결정해서 알려준 겁니다. 카드사는 아마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로 이 사람이 500만 원 정도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문제는 채권자는 그 사람 하나가 아닙니다. 네. 만약에 그 카드사가 500만 원을 가져가면 다른 채권자는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회생제도랑 파산제도 자체가 채무자를 도와주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공평하게 공평하고 쉽게 돈을 받아가기 위해서 얼마라도 받아가기 위해서. 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도. 그리고 공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누구는 많이 받고 그렇죠. 누구는 조금 받고. 근데 개인이 사실 갚다 보면 네. 얼마나 공평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빚이 막 시달리는 상황이 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전화하는 사람, 내지는 내가 좀 마음이 더 미안한 사람, 혹은 이자가 비싼 사람에게 갚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채권자가 이자가 낮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안 받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은 그 일할 비율로 정확히 똑같이 네. 받아야죠. 근데 개인은 그걸 못 합니다. 자기 빚이 얼마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걸 대신 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회생제도, 파산제도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취지나 이런 건 뭐 누구보다도 공감을 하는데 이런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얼마나 연체를 했고 어느 정도의 변제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는 네. 그 채권자 은행만 알 거 아니에요. 은행이 그러면 예. 이 중에서 얼마를 털어내고 예. 얼마만 받아야겠다. 네. 또는 이 채권을 그냥 한 5분의 1 가격만 하고 싸게 그냥 깡에서 넘겨버려야겠다. 다른 네. 2차, 3차 네. 금융기관으로요. 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부나 채무자보다 채권자가 제일 잘할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정부가 들어가서 그거는 5%만 남겨놓고 지난 정부가 그 빚 탕감해 줄 때 이번 정부 처음 탕감해 줄 때 제가 5%라고 들었거든요. 네. 예, 부채권을 사는 가격 비율이. 예. 네. 그걸 왜 정부가 정해주냐 이거죠. 채무자와 채권자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도 결국 못 받아 하면 그 비율을 정해서 털어버리면 그러면 채권자도 살고 은행도 가장 효율적인 지점에서 털 텐데. 네. 이거 그런 제도가 사실 지금도 존재하는데 그걸 네. 이제 워크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워크아웃 제도라는 게 채권자들이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워크아웃 제도랑 회생 제도가 조금 다릅니다. 네. 워크아웃 제도는 채권자들이 얼마큼을 채무자가 협의를 해서 얼마큼을 어느 만큼의 기간 동안 하느냐를 정하고 네. 그만큼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회생 제도가 이게 차이 나는 제일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개인이 살려면 최소한의 돈이 필요하다는 점까지는 은행들은 금융기관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회생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예를 들어 한 사람이 300만 원 정도를 번다고 치고 1인 가족이라고 치면 국가에서 정해놓은 1인의 최저 생계비가 145만 원 정도 합니다. 14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변제에 쓰라는 겁니다. 만약에 최저 생계비로 정해진 거 외에 나머지를 그 변제에만 사용하고 그거를 성실하게 밀리지 않고 3년 정도를 만약에 갚는다면 이거는 채권자가 원하든 말든 국가 입장에서는 너는 앞으로도 경제 생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의 사정을 보다는 네 사정이 우선이야. 그렇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3년 동안 꼬박꼬박 갚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너를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면책할 걸 우리가 명령을 할 거야라는 게 회생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네.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네. 애초에 저는 채권 이자를 받는 것, 그러니까 금융업이라는 건 사실 아무나 못하죠. 굉장히 엄격한 요건들을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유 자체가, 그리고 이자를 받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 사람들도 흔하지 않습니다. 이렇다는 이유 자체가 애초에 이런 이자를 받고 하는 것들이 다 국가가 정한 시스템 내에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예대마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국가가 관리를 다 하거든요. 뭐 정말 자율경쟁에 맡겨놓지는 않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사실 담합, 이제 독과점이나 다름없이 예대마진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의 거의 관리가 들어가는 옛날에 그 경우입니다. 창구지도라 그랬어요. 예, 네. 옛날에 창구지도라고 하고 네. 지금도 사실 금감원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금감원은 안 한다고 하죠. 말은. 안 한다고 하지만 네. 이런 거죠. 지금 예대마진이 거의 1. 몇 % 이상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은행에 지금 2020년 상반기까지 단기 순이익이 20조를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은행이 돈을 많이 버는 게 국가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인지 저는 사실 약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은행도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 네. 그 돈이 만약에 단기 순이익이 산업에 그러니까 산업 기업, 어떤 제조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종류의 산업 기업에서 그 이익을 보고 그것이 R&D라든가 뭐 네. 급여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간다면 국가적으로 훨씬 더 나은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은행은 지금 장사를 충분히 잘하고 있고 은행은 지금 장사를 충분히 잘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정말 어려운 사람들, 잘못하면 한계 채무자로서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명령하는 것이 좋은 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 학자금 융자부터 대출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사회생활하면서 갚는다고 했는데 빚이 뭐 여기에 한 1,000만 원 있고 네. 카드 빚이 또 한 1,500이 있어요. 네. 우리 젊은 친구가. 그런데 아르바이트해서 지금 조금씩 갚고는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내가 이걸 변제하는 속도보다 빨라요. 예. 이런 경우에는 개인 워크아웃이 나아요. 뭐 회생 신청, 뭐 파산 신청 어떤 게 나아요? 일단 20, 30대의 경우에는 파산은 거의 개인 파산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건 주로 뭐 기업을 하던 분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파산을 좀 엄격해요. 그러니까 파산이라는 건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회생은 내가 앞으로 버는 돈을 가지고 갚는 거고 파산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만 다 갚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땡이에요. 그래서 파산은 만약에 파산 끝나고 나서 내가 한 달 뒤에 내 돈을 벌었다. 그럼 그냥 내 돈이에요. 채권자는 여기 행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30대의 경우에는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많다라고 판단을 해서 개인 파산을 잘 내주지 않습니다. 파산을 내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20, 30대의 경우라도 막 몸이 막 크게 다쳤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장애가 있거나 혹은 빚이 너무 크거나 이런 경우라면 개인 파산이 나오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보통 청년 부채라고 생각하는 뭐 보통은 이제 많아야 한 1억 정도 되는 채무 그런 경우에는 사실 파산은 잘 되지 않고 주로 이제 회생이나 워크아웃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또 워크아웃이 좋냐 회생이 좋냐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디테일하게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개인 회생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워크아웃은 일단 채권자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고 금융기관들만 해당이 돼서 이 여기서 말하는 금융기관이 카드사, 은행 정도까지는 다 돼요. 그런데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중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아예 사채다. 이런 경우는 이제 아예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냥 뭐 사채업자에게 시달리고 이런 것까지는 계속 갈 수도 있다는 점이 제일 안 좋은 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크아웃이 좋은 경우는 뭐 본인이 아주 고소득자라든가 재산이 좀 있다든가 흔히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서울의 아파트를 그러니까 뭐 경기도의 아파트를 뭐 10억 주고 그 중에 8억이 빚이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를 난 꼭 지키고 싶다. 이런 경우는 워크아웃이 유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워크아웃을 좀 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20, 30대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회생이 좀 더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를 들어 은행에서 빌렸으면 나와 은행과의 계약 여러 은행이 모여서 계약 갱신이군요. 여러 은행이 모여서 도저히 갚기 힘드니까 예. 이 정도만 좀 갚게 해줘. 네네. 나머지는 내가 성실하게 갚을게. 네네. 그럼 이제 여러 은행들이 도장 찍어주면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좀 일부는 좀 덜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나머지는 좀 오래오래 갚아나가도 되는 거예요? 보통 어떤 식으로 워크아웃은 이제 원금 감면은 별로 없고요. 네. 이자는 감면을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고 네, 네. 또 워크아웃인데 장점은 그러니까 워크아웃이 개인회생에 비해 거의 유일한 장점이 있다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뭐 정말 30년도 있습니다. 뭐 10년은 흔하고요. 네, 네. 그래서 워크아웃의 장점은 고소득자로서 계속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은 네. 워크아웃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반면에 이제 회생은 최대 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회생이 잘 안 나옵니다. 어떤 경우냐면 네.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데 빚이 10억입니다. 이런 경우는 회생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파산시키겠는데요? 그럼 파산도 안 되는 게 그런데 20, 30대다. 그러면 또 파산도 조금 젊으니까. 쉽지 않은 경우가 있고 네. 또 파산은 뭐가 문제냐면 좀 제약이 많아요. 그러니까 회생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회생은 변제예요. 그게 얼마든 간에 변제예요. 워크아웃도 변제입니다. 근데 파산은 변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뭐 또 카드를 쓴다거나 또 뭐 대출을 받는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게 있고 이거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뭐 공무원, 변호사, 의사 이런 데는 파산을 못합니다. 파산을 하면 자격이 떨어집니다. 그런 좀 제약들이 많아요. 그래서 20, 30대 같은 경우에 그렇게 빚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변제율이 10%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빚이 10억인데 총 갚을 수 있는 돈이 1억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회생도 좀 어렵고 파산도 너무 좀 불이익도 많고 문제가 있어서 이런 근데 이제 경우에는 뭐 이제 워크아웃으로 빚이 많이 10억씩 됩니다. 되는 청년들이 아마 사업하다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뭐 그쵸. 용돈 많이 써서 10억이 되진 않았을 그런 거고. 경우는 거의 네. 없죠. 우리가 아는 건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건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빚이 쌓이는 청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냥 맞습니다. 뭐 학자금부터 시작해서 처음 출발이 빚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에 20, 30대는 사실 거의 학자금 대출은 깔고 가죠. 일단 그렇죠. 이자가 싸니까. 그렇죠. 네, 저도 아직 갖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 아유 진짜. 근데 이게 일반적인 네. 게 오바마 대통령이 네.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학자금 대출을 언제 갚았냐면 두 번째 책 인세로 갚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전국적인 스타로서 책도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 저자인데 첫 번째 책 때는 다 못 갚다가 두 번째 책 때 다 그 갚았다고 정도로 할 정도로 학자금의 그건 뭐 세계적인 굴레를 현상. 벗어나는 예. 게 쉽지 않다. 그건 우리뿐이 아니라 네.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경우에 워크아웃보다 일반적으로는 개인 회생이 낫다. 특히 청년들은 그렇습니다. 청년은 2년으로 감면해주기도 합니다. 개인 회생은 그럼 원금도 좀 깎아주고. 이자는 거의 아예 안 낸다고 보시면 되고 네. 원금도 상당히 깎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전체 변제도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음. 그러면 내가 진짜 많이 못 갚았으면 더 혜택을 줄 것이고 내가 이를 악물고 갚아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70%를 못 갚았어요. 그러면은 개인 회생을 하는 법원에서는 개인 회생을 하는 법원에서는 너 이제 70%는 갚을 수 있겠구나 이 기준으로 판단할 것 같고 반대로 30%만 갚은 사람은 너는 정말 열심히 해도 이게 능력이 안 되니까 하면서 더 많은 혜택을 줘버릴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회생을 판단하는 법원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일단 회생법원은 현재까지 얼마나 갚았느냐는 별로 중요하게 보진 않고요. 그거는 별로 중요하게 네. 보지 않고 사실 기계적입니다. 현재 네가 거둘 수 있는 최대 소득 빼기 아까 말씀드린 최저생계비 나머지는 다 돈 갚는데 빚 갚는 데만 써. 이게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주 쉽게 말해서 개인 회생이 받아들여지면 네. 이자 좀 덜 낸다. 이 혜택밖에 없네요. 아닙니다. 원금 감면이 많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 청년뿐이 아니라 뭐 30, 40대도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특히 뭐 자영업 하시다가 좀 이렇게 어려워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를 하다가 어려워지신 분은 보통 한 1억에서 2억 정도 빚 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1억에서 2억 정도 빚을 지고 그런데 본인이 보통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쿠팡 같은 데 나가고 네. 이런 일들을 이제 하시는데 그럼 월 최대한 300만 원 정도 벌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벌 수도 있지만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벌 수 있으면 월 150 아까 말씀드린 최저생계비가 145만 원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월 150만 원씩 12개월을 갚으면 1,800만 원이죠. 그리고 1,800만 원 곱하기 3년이니까 5,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빚이 2억인데 5,400만 원만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개념이라서 네. 질문의 의도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한 건가요? 아니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억 중에 네. 열심히 해서 7천만 원을 갚았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사람이 얼마를 갚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3천만 원을 갚았다면 근데 3천만 원밖에 안 갚은 사람이 더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이 제도를 악용해서 네. 더 사실은 내가 4,5천만 원은 갚을 수 있었는데 3천만 원만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날 거 아니냐. 네. 이건 어때요?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악용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라고 여쭤보시면 당연히 있습니다. 모든 제도는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요. 네. R&D 자금이요.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저도 얼마 전에 사실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거 해서 돈 좀 받았습니다만 제가 제대로 뭐 어떤 IT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 하나하나 쓰고 할 때마다 완벽히 증빙을 해서 보고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제가 국가에서 돈 받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는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도 많이 공감할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악용을 피하기 위해서거든요. 악용을 완벽하게 피하려고 한다면 흔히 우리가 통계에서 말하는 이제 A에러 B에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악용을 완벽히 피하려고 하면 사실은 효과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 자체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려고 했다가는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의미까지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돼서 또 좀 말씀드리면 현재 제도 악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 악용이 어려운 게 그동안에 네가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한 거 아니냐, 뭐 돈을 빼돌린 거 아니냐 이런 점들은 네. 법원이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사실은 개인회생 제도는 원칙적으로는 변호사가 없어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돈 없는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변호사 그렇죠. 비용을 마련하겠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변호사 없이 못합니다. 사실상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법원에서 그거 소명하라고 보정이라고 하는 보정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소명하라는 명령이 계속 내려옵니다. 너가 돈 없는지 분명하게 소명해. 전체 계좌를 다 까보고 네, 네. 이건 어디에 쓴 거야? 이거는 너 돈 벌었는데 약간 빼돌린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이건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저는 이미 너무나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사람이 운동화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심지어 그 그러면- 영수증까지 다 내라 그래요. 그 카드 한 뭐 40만 원, 50만 원 썼는데 네. 그거 어디다 썼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30만 저는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그건 네. 제가 어떻게 해결은 했습니다만 운동화 30만 원짜리 샀다고 사치로 보고 이제 잘 납득은 안 되네요. 그걸 사치로 보고 은행 돈도 못 갚는 사람이 운동화 5만 원, 10만 원이면 그렇죠. 쓸 만한 거 사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5만 원, 6만 원짜리 운동화를 왜 안 샀냐? 그것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빚이라든가 이 사람 소득 규모에 비하면 30만 원은 굉장히 좀 작은 돈이고 다른 사치가 있다고 좀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발견을 하고 넌 사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원래는 1억 원 중에 한 3천 원 갚아면 되는 사람이지만 너는 사치 성향이 있기 때문에 8천 9천 원 갚아야 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고 있어서 엄격해야죠. 엄격해야죠. 네.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어서 악용이 좀 어렵고 그리고 완벽하게 악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 악용을 너무 두려워해서는 네. 제도가 가진 어떤 중요한 의미도 달성을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저는 공평 형평의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은행 전체에 완벽하게 못 받을 정도의 부실 채권이라고 분류된 채권이 한 16조 정도 됩니다. 그중에 개인 채무,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반? 그렇죠.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로 생각하면 절반 정도는 돼야겠죠. 3조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기업 부채군요. 그쵸. 부실채권은 대부분. 예, 부실 채권은 대부분 기업 부채고요. 흔히 얘기하는데 작년에 전체 파산 채무, 그러니까 전체 개인 파산 채무, 그러니까 채무자들의 이제 채권액이 홈플러스 하나 기업 하나의 채권액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기업은 법인이기 때문에 사실 그 개인이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고 돈을 안 갚는다거나 하는 유한 일들이 책임이죠. 유한 네. 책임이 발생을 많이 하는데요. 만약에 흔히 이제 뭐 회생파산에서 이제 도덕적 해이를 얘기하시거나 누구는 악용하고 손해를 본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 그렇다면 훨씬 더 많은 걸 악용하고 있는 건 기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훨씬 더 네. 도덕적 해이에 가까운 건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 90년대나 2010년대에 은행에 공적 자금이 투입된 적이 있습니다. 은행 그 채권자인 은행이 과연 누군가에게 도덕적 해이라던가 혹은 아니면 악용을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인지 저는 약간 그거부터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뼈를 때리시는데. 은행 공적 자금
예전에 뭐 한투 이런데 뭐 2조 3조씩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은 그렇게 드렸지만 그리고 이제 빚을 못 갚는 사람이 무슨 30만 원짜리 운동화야? 나는 법원은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내가 1억 원을 해서 열심히 갖고 있고 얼마를 못 갖고 있는데 가장인데 어쩌다 보면 가족들하고 고기도 사 먹은 날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딸 생일이면 고기 사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그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이기도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 드렸지만 그리고 예를 들어 너가 가진 게 없어야 이게 증명이 되잖아요. 우리 저 회생할 때도 이번 네, 맞습니다. 정부 때도 보면 잔고가 없어야 되고. 네. 근데 사람들이 누가 그런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럼 다 빼돌려 버리고 없다 그러면 다 빚 안 갚아도 되느냐. 근데 제가 이렇게 고스톱 칠 때 우리 피 한 장도 안 먹으면 피방 면하는 거 아세요, 혹시 변호사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해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피 안 먹기 엄청 어렵죠. 엄청 어려. 그걸 삶의 궁지에 몰리고 하니까 못 갚는 거지. 그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일부러 이리 감추고 저리 감추고 하면서 안 갚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 어딘가 있습니다. 있겠죠. 네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절대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네. 비난을 누가 주로 하시냐면 열심히 갚고 계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열심히 갚고 계신 걸 넘어 너무너무 힘들게 갚고 계신 분들 이 보통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분들의 마음은 제가 너무 이해하고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매일매일 일해서 열심히 갚고 있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선 당연히 누군가 면책을 받는다는 게 기분 나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되지만 그분들에게 솔직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힘들게 갚으시는 건 대단히 위대한 일이지만 너무 힘드시다면 그분도 회생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 비인간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위대한 분들이죠. 정말 비인간적으로 하루에 8시간씩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저녁에는 뭐 대리운전하고 쿠팡하고 네. 이런 분들 정말 많고 위대한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건강을 해치고 정신 건강을 해치게 되면 그건 국가에도 손해이고 가족에게도 손해입니다. 국가는 절대로 그렇게 되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회생제도 파산제도가 있는 거고 이 회생제도 파산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활발하게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다면 위대한 일이고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너무 힘들진 않게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정말 참고 일하고 또 저녁에 회사 택시 몰고 이러다가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준이 안 되는 그 한계에 몰려서 막 밤에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본인도 죽고 손님도 죽고 이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렇죠. 좀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 OECD에서 과로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니까요.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죠? 네. 그러니까 참 공감이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다면 거기서 멈춰서 회생 신청을 하는 것도 결코 사회에 큰 빚을 지는 건 아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잘 갚아 나가면 되는 거니까. 예, 잘 갚아 나가면 되는 거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쓴 돈을 더 사회를 위해서 뭐 기부를 한다거나 좋은 데 쓸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좀 더 건강한 아버지, 좀 더 건강한 어머니인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존재하고 그 자녀들에게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게 당연히 국가적으로 훨씬 더 큰 도움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노동 가능 인구는 오늘도 오늘 매일매일 네, 조금씩 줄고 있고요. 당연히 줄고 있고 아이들은 점점 더 안 태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명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엄청 소중해요. 변호사님 경제를 진짜 잘하시는데. 네. 저 정치외교학과 출신이라 네. 네네 뭐 경제는 잘 모릅니다만 네네 그럼요. 그 한 분을 시장 경제라는 링 위로 끌어올리면 네. 경제적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아닌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리면 그분이 나가서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먹으면 GDP가 딱 10,000원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어, 생산도 할 수 있고 네. 소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회생이나 파산 절차 도와주시면서 또는 네. 변호하시면서 네네. 기억에 남는 사례들 좀 있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숙인 분이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고 그래서 그때부터 딱 술을 끊었다. 네. 제가 자랑 하나 하자면 네. 그래서 제가 다이소기 센터에서 노숙인들에게 저도 이제 무료 봉사하긴 합니다만 그 회생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좀 제 깜냥이 안 돼서 많이는 못 시켜드리고 있지만 제가 이제 될 때마다 뭐 한 몇 달에 한 분이라도 시켜드리고 있다는 건 제가 자랑. 하고 싶고. 네. 경기도 소상공인 분들도 제가 좀 돕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억에 남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왜 회생파산으로 오시나를 보면요. 사실 우리가 앞에 했던 모든 철학적인 얘기와 경제적인 얘기가 약간 무색할 정도로 절반은 사기당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기 피해자들한테도 네. 야 이건 네가 잘 알아봤어야지 바보냐? 뭐 보이스피싱 왜 당하냐? 그렇게 해서 빚지면 되냐라고 하기는 저는 조금 그 말까지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빚을 계속 지우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말이 사실 무색하게 절반 정도는 사기 피해자고 예 특히 이제 20, 30대의 경우에는 사기 피해자가 절반이 넘습니다. 40대, 50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왜 감당하지도 못한 빚을 내 가지고 못 갚아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사치나 네. 뭐 도박이나 이런 걸로 회생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파산에서 전체 파산자 수들은 파산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다 내거든요. 법원에서. 네. 그러면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파산자 수 중에 사치로 인해 파산한 사람이 몇 %일까요? 근데 그걸 걸러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물론 아까 신용카드까지 확인한데 하나하나 다 확인하니까.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법원이 봤을 때 돈을 얘는- 너무 많이 써서 파산한 사람은 그렇지. 거의 없다. 그런 사람이 몇 프로일까요? 100% 중에? 거의 그 없을 통계가 것 있습니다. 같은데. 0.3%. 있긴 있군요. 근데 네. 거의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네, 그러네. 수준인 거죠. 실제로 그래서 사기 피해자들이 되게 많고 한 절반 정도는 사기 피해자고요. 나머지 절반은 투자 실패입니다. 투자 실패 때문에 이제 회생 파산하시게 되는 분들이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투자 중에서도 제일 흔한 건 부동산 투자고요. 예를 들면 분양권,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가격이 많이 내리고 이러니까 가격이- 감당이 안 돼 버리는군요. 그리고 이건 좀 이제 경기가 막 팽창할 때 어떤 부작용 같은 건데 예전에 뭐 잘 아시겠지만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 분양권 같은 경우는 계약금 10% 때로는 5%만 네. 내면 나머지 전액 대출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뭐 이자 대납도 해준다 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중도금 대출 이자 대납을 안 해주는 경우에 내가 이자가 또 많이 올랐죠. 예전 한 3, 4년 전에 비해 네. 이자를 내가 한 번이라도 못 내면 잔금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1억 원짜리라고 했을 때 1,000만 원 계약금으로 제 돈이 들어갔고 6천만 원은 지금 중도금 대출이 나와 있어요. 근데 나머지 3천만 원을 대출받을 길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 분이 신용대출도 잘 안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자만 내면 되는데 그것도 못 낸다. 중도금 이자만 내면 되는데. 아니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줍니다. 음. 연체 사실이 있어서 아예 잔금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 그 동안에 60%라고 하면 6천만 원인데 6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급여 생활자는 별로 없겠죠. 그런데 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한 달 두 달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연체가 발생할 한 번이라도 이자를 못 내면 그러면은 요즘에는 좀 많이 엄격해져서 잔금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붕 뜨게 되는 거예요. 재산도 아니고 재산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등기는 못 쳐요. 그러네요. 그 상태에서 근데 들어간 돈은 있고 이자는 계속 내야 되고 내 이름으로 대출은 엄청 발생했고. 발생이 있고 그런데 3천만 원 추가 대출을 받을 방법은 없고 예전에는 시행사에서 이런 경우는 다 해제를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이 계약금 1,000만 원 자기들이 받고 딴 데 팔면 되니까. 문제는 이 1억 원을 누가 요즘에 안 살 것 같단 말이에요. 분양권 전매가 쉽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도 어렵고 시행사도 해제를 안 해줘서 붕 뜬 상태로 여기는 등기도 없고 뭣도 없는 상태로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고요. 운이 좋아서 3천만 원 대출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치가 이 1억 원이 아니라 7천만 원, 8천만 원 지상 같은 경우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3, 4천만 원에도 잘 안 팔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래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뭐 오피스텔뿐이 아니라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 전세에서 사기들이 뭐 이렇게 빌라 전세왕 뭐 빌라왕 네, 이런 네. 사기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사실 빌라 자체의 가치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투자 실패를 하신 분들이 한 절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기 당하신 분들은 또 나이대가 이제 40대, 50대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분들은 빚을 내 가지고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이런 데 이제 돈을 넣으셨다가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이랑은 조금 다릅니다만 제가 기억에 남는 분들은 사실 그 회생하신 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저는 거의 다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특히 개인회생은 제 친구들도 많이 시켜줬거든요. 네. 제 주변 사람들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친구들인데 어떻게 하다가 회사에 그분 그럼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 친구인데 제 친구인데 이분이 회사에서 어떤 좀 직장 내 괴롭힘을 좀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을 못했습니다. 몇 달을. 그래서 처음에 몇 달까지는 괜찮았습니다만 그 뒤로는 제대로 급여를 받지 못했고요. 그동안에 이제 생활비는 들잖아요. 이 생활비를 위해서 카드 대출을 받았습니다. 카드 대출을 받았고 카드 대출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카드 대출도 어느 시점이 되면 안 나오죠. 그래서 돌려막기, 카드 깡까지 하게 돼서 사실은 생활비로 이제 일을 못하게 되는 동안 생활비로 쓴 거는 한 1,500만 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한 반년간 네. 1,500만 원 정도인데 실제 이 사람 빚이 4천이 된 거예요. 4천 이자로 인해서 또 돌려막기 하다 보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빚이 4천이 됐는데 이제는 이 4천만 원 원리금 상환을 다시 회사에 복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꽤 좋은 회사인데도 원리금 상환을 못하는 지경에 다다라 버린 거예요. 추가 대출은 나오지 않고 4천만 원이면 얼마 안 되는 돈 같잖아요. 그런데 원리금 상환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정말 큰 돈이 됩니다. 거치 기간 끝나고. 거치기간 네. 아니, 왜냐면 카드론이다 보니까 거치기간 자체가 거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래서 본인이 버는 돈에 본인이 다 거의 한 400만 원 이상을 버는 친구였는데 이래저래 해서 빚 갚는데 200만 원 이상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생활이 안 되니까 또 다른 데서 사채로 대출을 받고 막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진 상황이었어요. 네. 제가 이걸 한참 동안 그런 상황이 사실 몰랐어요. 제가 그러다가 야 그럼 회생을 해. 고소득자가 뭐가 문제야. 그래서 회생을 했는데 이 친구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걸. 나는 지금 거의 한 달에 빚 갚고 어쩌고 하는 걸 보면 내 손에 들어오는 게 1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런 게 정말 내가 150만 원을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믿질 않는 거예요. 믿질 않다가 제가 해서 시작되게 된 뒤로 그 전에 온갖 정신과 치료를 다 받았어요. 왜냐면 매일매일 추심 전화가 오거든요. 매일매일 대여섯 통씩 오는 추심 전화 때문에 거의 노이로제에 걸려 있지. 네. 회사에 나에 대한 가해자가 그대로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또 다니고 있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회생이 딱 인가가 나서 일정에 갚기 시작한 뒤에 표정이 펴지고 정신과를 안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개인회생 파산 변호사로서 이런 사람들을 거의 매일 봅니다. 매일. 그러면 개인회생은 당연히 빚을 못 갚고 있는 분들 중에 네. 내가 어느 정도는 소득이 있다는 분들이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내가 소득이 지금 있는 분들이 할 수밖에 할 없습니다.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없고 네. 소득을 낼 능력이 없으면 네. 개인회생을 하지 못하고 그때는 파산을 고려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이 소득이 없다. 저는 이제 앞으로 돈 벌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하면 받아들여지진 않겠군요. 왜? 그럼 법원이 아니 나가서 진짜 막노동이라도 하면 되는데 그 받아들여지지 않겠군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파산이 안 나오겠군요. 파산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장애가 있거나 어떤 큰 문제가 저는 솔직히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많으시죠. 우울증 네. 이런 게 너무 심해서 일을 못한다. 네. 법원을 설득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힘들겠네. 법원을 설득하기 너무 힘들고 저는 그래도 설득한 사례들이 있는데 네. 진단서 가도 잘. 일반 진단서는 어림도 없고요. 네. 저는 감정을 3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정신과의 명의로 인정받고 까다로운 분의 감정을 받기 위해 또 다른 데 감정도 받고 여러 군데를 받아서 그러니까 산재 처리가 가능할 정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사람은 노동 불가인력이라고 볼 정도로 입증이 돼야만 사실 아주 중증이어야 네.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정도 1억 빌려서 5천만 원을 못 갚고 있어요. 네. 원금 탕감되는 비율은 얼추 얼마나 됩니까? 최소한 10% 정도는 갚아야 되고요. 최소한이 네. 10%인데 지금 금액 자체가 크지 않잖아요. 말씀하신 거 보면 뭐 5천만 원 정도라면 네. 5천은 갚았어요. 근데 5천은 지금 계속 연체하면서 이자가 쌓이고 있어. 네. 그러면 보통은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네. 내 소득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씩- 얼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얼마나 보통 탕감해 지금 줍니까? 원금 중에. 탕감률은 거기에 따라 정해지는 건데 네. 일반적으로 뭐 평균적인 소득이라고 하면 지금 한 250만 원 정도라고 보통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1인 생활비면 한 150만 원 정도라고 치면 월 100만 원씩 12개월을 갚으면 1,200만 원이고요. 3년을 갚으면 3,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중에 3,600만 원 정도를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탕감률은 한
이런 경우에 네. 탕감률은 한 이제 30% 정도가 탕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자를 낳는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오. 그런데 빚이 이제 5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 네.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특히 젊은 분들 중에 스타트업 같은 거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보통 이제 20대보다는 30대죠. 스타트업이나 뭐 그런 분들의 경우에 뭐 신용보증기금, 뭐 기술보증기금 이런 데서 이제 대출을 받으신 분들 그런데 가끔 뭐 좀 이전이라거나 해서 이제 저 대표자 연대보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빚이 이제 3, 4억 되는 경우들 흔하거든요. 아주 사업을 하다가 결국 안 된 경우, 혁신을 진짜 해보려도 안 된 경우들 이런 분들이 실제로 정말 쿠팡 일을 해서라도 네. 갚으면은 탕감률이 거의 90%까지 가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회생이 받아들여졌어요. 네, 인가가 그래서 난다고 하죠. 인가라 네네. 그럽니까? 네네. 법원의 인가를 받습니까? 법원의 인가가 이제 월 얼마씩 갚아라라고 네. 이제 나오는 게 인가입니다. 네. 갚아 나가고 있었어요. 네. 이제는 안 갚아도 되니까 원금을 갚아 나가고 있다가 네. 이 장사가 또 갑자기 안 돼요. 네. 그래서 한 2번 못 갚았어요. 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을 너무 잘해주신 게 2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한 번은 못 갚아도 법원에서 이해해 줍니다. 2번은 이해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땐 잘 소명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었는데 이 2달 동안에 정말 피치 못할 문제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잘 소명을 해야 법원에서 넘어가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달부터 이것도 법원이 넘어가 준다는 게 뭐냐면 네. 2달 못 갚은 걸 합쳐서 6개월 동안 좀 더 갚아라고 할지 이해했으니까 이 2달은 그냥 홀딩 할 테니까 마지막에 2달을 더 갚아라고 할지는 법원의 재량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설득하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설득이 안 되면 안 되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탕감받았던 원금도 늘어납니까? 처음으로 다 되돌려줍니다. 아, 탕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긴 그런 페널티가 있어야 지키겠군요. 그거 안 갚았는데 그걸 그대로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회생 만약에 폐지가 되면 그 다음 회생 신청하기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뭐 가능은 하거든요. 시간만 지나면 가능은 합니다만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잘 설득을 해야 됩니다. 법원은 하나하나. 이게 꼭 사업이 안 되는 경우만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몸이 아픈 경우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개인회생 가실 정도면 네. 그 뒤에도 자영업을 계속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못해서 육체노동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육체노동 하시다가 몸이 막 다치거나 이런 경우에 못 갚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소명을 한다고 하지만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사실 법원도 안타까워하면서도 폐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난이라는 게 이게 그래서 탕감이 된 시점은 네. 인간한 시점이 아니고 3년을 성실하게 갚은 그 다음에 네. 깎아주고 열심히 갚아가 아니고 열심히 갚아서 약속을 지키면 처음에 그쵸. 말했던 그거 깎아줄게. 맞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끝나면 네. 맨 마지막에 탕감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진짜 긴 터널을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네요. 3년 동안 회생 끝나신 분들은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새로 태어나신 기분. 정말 우리가 뭐 군대 제대하고 나왔던 기분은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다시 태어난. 그럴 것 같아요. 빚 없는 사람으로 내가 네. 보통은 이제 회생을 3년 갚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보통 연체를 네. 뭐 5, 6년 기본이거든요. 내가 10몇 년간 빚에 시달렸지만 오늘부터 빚이 없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났다. 아예 표정이 달라지세요. 네. 가난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참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가난하고 아픈 게 계속 맞물려서 왔다 갔다 해요. 맞습니다. 아파서 가난하고 가난하니까 또 이게 아파요. 맞습니다. 이게 참 대법까지야 이제 합법적인 이자율만 지켜주면 네. 사채를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사채도 개인 회생의 대상이 돼요? 네, 당연히 됩니다. 근데 사채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내가 네. 그것을 빌려준 것 자체가. 네. 근데 그것을 합법이라는 가정 하에서 인가 신청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합법이라는 가정, 그러니까 개인 회생이랑 그러니까 회생이 약간 전문적인 얘기입니다만 회생은 크게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회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회생, 간이 회생, 일반 회생 이렇게 있는데 간이 회생이랑 일반 회생은 뭐냐면 좀 빚이 많은 경우인데 이 경우엔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워크아웃이랑 비슷하게 이제 회생 변제 계획가 아니고 기업 회생이랑 똑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채권자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개인 회생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얼마 빚 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일반 회생이나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 공고를 해요.
이 사람한테 빚진 사람 오세요 이런 식으로 찾아서 공고를 하고 이때까지 빚이 안 들어있었으면 없는 게 됩니다. 나한테 우편이 옵니까 법원으로? 네네. 네. 법원으로. 근데 반면에 개인회생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쓴 채권에 대해서만 탕감도 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물론 이제 고의로 숨기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몰라서 못 쓰면 그건 탕감이 안 돼요. 개인회생은. 그건 좀 간이하게 빠르게 좀 해결하는 절차인 거예요. 법원에서. 그래서 법원에서 하는 이제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사채를 썼을 때 이 사채로 내가 얼마가 있다. 원금 얼마를 빌렸다라고 써놓으면 당연히 탕감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뭐 이런 경우 되게 흔하거든요. 불법 사채 같은 경우는 이자 제한법 막 벗어나서 막 연 64%를 넘어 그러니까요. 네. 월 30%씩 받고 뭐 무슨 몇 부이자 이러면서 뭐 하루에 얼마씩 받고 30년 얼마? 400%? 흔하죠. 네. 3부이자 흔합니다. 네. 아 흔해요 사채는? 사채도 야, 많아요. 아직도 드라마 그게 그대로네 그 바닥은. 흔하죠. 물론 이제 그걸 합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은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이자율이 그 벗어나는 건 굉장히 많아요. 선이자 떼고 뭐 이러면서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해서 보통 빌리셨겠죠. 네. 네. 근데 어쨌든 이 불법 사채로 원금을 다 못 갚았다 그러는데 내가 지금까지 갚은 이자를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자율로 계산을 해보니 이미 탕감이 많이 이미 네. 많이 변제를 했거나 아니면 없어졌다 이런 경우라면 그대로 내가 계산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럼 무조건 그동안에 사채에서 상당히 뜯긴 분은 무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겠네. 하셔야죠. 사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언제 회생하나요? 이런 거 누가 물어보시면 사채 쓸 것 같으면 무조건 하세요. 친구한테 뭐 5년 안 본 친구한테 전화할 것 같으면 빨리 하세요. 네. 그 두 개 제가 꼭 말씀드려요. 주변 사람들한테 손 벌릴 것 같으면 그거 결국은 못 갚으시고 주변 사람도 없어집니다. 그 전에 회생하세요. 사채 쓰시면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전에 회생하세요. 이미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하세요. 너무 전도사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그 변호사님 마음이 전달이 돼서 그 말 딱 와닿는데요. 아이고 사채 저 얼마 전에도 좀 불법 사채 건으로 받았는데 이분은 파산을 하신 거예요. 사채를 썼고 그다음 파산이라는 건 파산하면 진짜 빚이 아예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신용도 없고 뭣도 없는 사람이 되지만 어쨌든 빚은 없어집니다. 빚도 없고 재산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게 파산이에요. 파산을 했는데 그 사채 썼던 사람이 와서 너 이러면 안 된다, 뭐 너 그렇게 협박을 해서 협박 및 세뇌를 통해서 그 뒤에 자기가 돈을 준 게 없는데도 이 사람 명의의 빚을 또 만들어 버린 거예요. 6천만 원, 7천만 원 공증을 하게 하고 막 개를 들게 해서 막 문제를. 저도 지금 그런 사건도 하나 처리하고 있는데 불법 사채가 특히 서울은 좀 덜한데요. 지방은 아직도 굉장합니다. 그러면 딱 그 대상을 예를 들어 알기 쉽게 설정을 해주신다면 지금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갚았거나 이 정도 채무가 남아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사정인 분들은 개인회생을 무조건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 이런 오해로 개인회생을 안 하시는 분들 또는 몰라서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꼭 해야 합니다. 그 대상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제가 흔히 말씀드리는 게 빚이 1억이 되면 거의 못 갚습니다. 그럼 빚 1억이면 맞아요. 웬만큼 벌어도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보통 빚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이제 뭐 부동산 전세 자금이 2억 5천인데 그 중에 1억 5천이 빚이라 뭐 빚이다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내가 이제 자산이랑 부채를 딱 놓고 계산을 했을 때 순자산 그러니까 부채를 뺀 나머지가 1억이 넘으면 이건 사실상 개인이 갖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도 불가능하냐면 내가 월 500만 원 정도를 만약에 급여소득자가 번다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갚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500만 원을 벌어도 보통은 이제 가족이 있으신 분들이 그럼요. 가족 있으면 500만 원 벌어도 남는 거 없어요. 한 3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쓰게 되고요. 또 500만 원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 벌어야 되는 돈, 그러니까 써야 되는 돈들도 많습니다. 제가 변호사로 돈을 벌지만 옷도 좀 양복도 입어야 되고 넥타이도 껴야 되고 교통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월 정말 200만 원을 갚고 저축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월 200만 원씩 갚으면 계산으로 따지면 원금을 갚는데 50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거기다 이자를까지 하면은 60개월이 걸리는데 이건 정말 숨도 안 쉬고 빚만 갚았을 때 그리고 나나 내 가족이 아프지 않고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고
누가 아이가 뭐 학교를 간다든가 이런 일 어떤 변수도 없어야만 겨우 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 빚이 1억이 되면 못 갚는다고 그냥 포기하시고 그때 회생 들어가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요. 더 커지기 전에. 두 네. 번째, 만약에 사채를 쓰실 것 같으면 사채 쓰지 말고 회생 들어가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 모든 금융권에서 막히면 네, 금융권이 맡긴 그 사채랑 비슷하게 뭐 저는 사실상 사채라고 보는 게 카드 돌려막기나 카드 깡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한 달이라도 있으면 그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되고 빚은 갑자기 늘어납니다. 제가 채무자들 얘기 많이 들어보면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늘어나는 게 정말 순식간입니다. 6개월 만에 늘어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싶은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 5천만 원 빚을 갚기 위해 다른 데서 대출을 6천만 원을 내야 되고 이 6천만 원에 이자가 붙은 걸 대출을 또 갈아타기를 하고 카드론으로 하고 이러다 보면 빚이 눈덩이처럼 스노우볼 늘어납니다. 그래서 1억 원은 못 갚는다고 하지만 5천만 원 내가 빚이 지금 5천만 원이 생겼다. 그러면 냉정하게 일단 고려는 하셔야 돼요. 회생이든 파산이든 일단 냉정하게 고려하셔야 돼요. 앞으로 내가 사업 잘 되면 내가 가게 잘 되면 갚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고려는 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카드 돌려막기, 카드깡 그리고 사채 여기를 쓰게 되면 네. 회생 고려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내 주변 사람한테 손 벌리게 되는 시점. 가족이나 친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면 그때는 회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잘못하면 빚도 지고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습니다. 그 전에 회생하시는 게 맞고요. 네. 마지막 네 번째 말씀드리면 연체가 어떤 이유에서든 연체가 두세 달 이상 지속이 어떤 이유에서든 연체를 한 두세 달 하셨고 그것 때문에 연체 전화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빨리 고려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다음 달에 거래처에서 몇 억 들어오면 다 막을 수 있어.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들어온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한두 번 이상 있었다는 건 앞으로도 또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정리를 하고 빚 정리를 하고 새로 가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저는 개인뿐이 아니라 법인, 특히 이제 1인 법인이라든가 소규모 법인들 정말 안타까운 게 막 30년씩 잘 운영해 오셨고 지금도 기술력과 뭐 네트워크가 너무 좋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산업이 전반적으로 좀 침체돼서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이런 분들도 뭐 사옥으로 쓰기 위해서 투자했던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보통 또 흔한 게 거래처가 하나가 크게 막 내가 받아야 될 돈이 많은 거래처가 망해서 여기에 물려서 거래처가 파산하고 회생해서 이것 때문에 문제 삼는 이런 분들도 일단 내가 하여튼 연체가 두세 달이 됐다. 아쉬운 소리를 내가 거래처든 은행이든 두세 달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됐다. 이러면 무조건 회생 파산을 일단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걸 하는 과정이 뭐 법원 나 바빠가지고 그 빚 갚기도 너무 힘든데 일하면서 이게 뭐 법원도 뭐 5번씩 가야 되고 변호사비도 많이 들고 뭐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너무너무 번거로운 거 아니에요? 준비해야 할 서류도 뭐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번거로운 것도 맞고요. 법원 몇 번 가야 합니까? 보통 뭐 정해진 건 없겠지만 회생 파산 어떤 경우에 회생 조금씩 다 다릅니다. 회생 같은 경우에 뭐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안 가도 됩니다. 서류만 잘 준비하면 변호사님이 해주십니다. 보통 이제 한 번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서류 준비도 사실 저희가 많이 도와드립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노숙인 같은 분들은 스스로 서류 못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네. 저희가 이제 그건 발급도 거의 다 받아드리고 그렇지만 번거로운 건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업 회생 같은 경우는 좀 여러 번 출석해야 됩니다. 채권자 집회도 있고 그건 처음에 그러겠죠. 개시 결정 받는 것까지도 네. 그렇고 어쨌든 좀 많이 가야 되지만 그게 네. 빚쟁이들한테 매일 전화 받고 주변에 가족들도 없어지고 친구도 없어지는 상황보다는 낫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파산하실 거 지금 회생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나중에 파산하시면 그 과정 똑같이 다 겪어야 되고요. 머리를 조아리고 판사님한테 한 번만 도와주세요를 해야 될 상황이 오는데 그 전에 개인 회생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개인 회생해서 잘 갚고 있는데 이게 또 어디 기록에 남아가지고 내가 다음에 취업하거나 뭐 이게 의사 개업하거나 이러는데 뭐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네, 일단 네. 이 기록은 저희 돈을 다 갚고 나면 전체 다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3년이 지나면은 모든 기록은 삭제돼서 다만 나한테 돈 빌려줬던 그 기관은 간직합니다.
나한테 돈을 빌려줬던 기간. 네. 거기는 이제 내가 연체했던 기록을 내부 기록이기 때문에 그걸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정보에선 삭제가 된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파산 같은 근데 경우는 신한은행 것을 해서 음. 못 갚아가지고 개인회생 해가지고 잘 갚았어요. 네. 그 약속을 지켰어요. 네. 그럼 신한은행 그 기록을 갖고 있는데 우리은행 가면 그건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네, 우리은행 가면 받을 수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자기들끼리 좀 공유하는 게 아닌가 네. 싶은 순간은 네. 있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있고 신용등급, 신용점수도 오히려 올라갑니다. 연체했을 때부터 이 동안은 정지가 되거든요. 네. 근데 연체하면 확 떨어지잖아요. 어쨌든 이 3년 갚는 동안은 연체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점수가 거기서 이제 박제가 딱 되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거래를 하면서 늘려가면 신용점수를 오히려 더 빠르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파산은 오래 남습니다. 파산은 이제 아무래도 그러겠죠. 공공기록 네. 삭제까지 5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한 10년 정도는 이제 네. 거의 신용거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신용등급이라는 게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많이 잘 갚으면 신용등급이 높을 거라 생각하지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곡차곡 갚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제일 점수를 올리는 중요하죠. 방법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변호사님이 사람 살리는 직업 하시네. 예, 저는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욕은 진짜로? 많이 먹습니다. 욕은 왜요? 정말 많이 먹습니다. 혹 변호사가요. 네. 모든 곳에 다 나오잖아요. 요즘에 뭐 종편 뭐 틀면 항상 변호사 드라마. 네. 드라마도 있고 그러니까 에스콰이어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뭐 진행자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네, 패널로. 네, 패널로 변호사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무슨 보통 흔한 게 이제 이혼 변호사, 뭐 심지어 마약 변호사, 뭐 아니면 뭐 성범죄 변호사 굉장히 어디저기 많이 나오는데 회생 파산 변호사가 나온 거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요. 네. 왜 싫어해요? 근데 왜? 회생 파산 변호사가 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 파산 변호사는 방송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면 악플이 가장 많이 달립니다. 약간 억울한 건 뭐냐면 성범죄 변호사라고 하면 보통 성범죄 가해자 옹호하는 건데 왜 저 사람들보다 내가 나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말 많이 욕을 하는데 저는 그거를 뭐라고 탓하고 싶지 않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 스스로 열심히 갚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걸 탕감받는다는 사실이 억울하신 분들이 그렇게 악플이나 뭐 욕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이해합니다. 네, 이해는 합니다만 네. 사실 욕은 굉장히 많이 먹고요. 음, 근데 어쨌든 저는 나름대로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마무리 질문으로 우리 사회가 흔히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지는 못한다. 우리 사회에서 기업을 하던 무슨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두 번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네네. 뭐 전문직도 마찬가지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쯤에 굉장히 화제됐던 맥킨지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면 모르시겠지만 한국 경제는 지금 솥에서 그러니까 가열된 솥 안에 있는 개구리 같다. 이 표현을 처음 쓴 보고서입니다. 네. 이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를 굉장히 암담하게 진단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한국은 실패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큰 나라다. 그래서 혁신이 있을 수 없는 나라다라고 진단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2018년까지만 해도 개인이 뭐 법인에서 돈을 빌리려고 해도 다 대표자 연대보증이 다 필요했거든요. 혁신을 한번 하면 혁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혁신입니다. 만약에 될 가능성이 높다면 그건 혁신이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혁신을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개인 빚, 법인 빚을 몇억 원씩 지게 되고 다시는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흔히 말하기로 트럼프 대통령도 최소한 4번 정도 파산을 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실패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대표자 연대보증해놓고 빚을 막 지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하려 그러면 뭐 탕감받았다고 욕먹고 이런 사이였으면은 과연 뭐 우리가 아는 그런 미국의 큰 기업들, 혁신 기업들이 있을 수 있었을지 저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우리나라 사회는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는 사회인 측면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회생파산 제도는 참 중요한 제도이고 많이 이용돼야 되고 국민 여러분들도 좀 또 지켜보시는 분들도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회생파산 제도가 국가를 위해 굉장히 좋은 제도고 중요한 제도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 미국이 우리가 흔히 빅테크 이야기하지만 그건 진짜 계속 실수해도 한 번 성공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한 번 실수하면 한 번 넘어지면 넌 넘어졌는데 왜 또 기회를 달라 그래 이런 문화가 언젠가부터 생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변호사님이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대사가 있으시다고? 제가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다가 네. 15화를 보다가 박수를 한번 쳤습니다. 뭐죠?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제가 아니라 잘생긴 송중기가 얘기를 해줘서 너무 제가 박수를 쳤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그 어떤 대사가 있냐면요. 그 마지막에 뭐 이렇게 뭐 15화에서 순양 카드 뭐 대형 카드를 인수하느냐 마느냐를 갖고 이제 정부랑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때 뭐라고 하냐면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신용 사면은 안 됩니다. 이게 정부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겁니다. 책임은 도덕이 아니라 돈으로 갚아야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 제대로 일하지 못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경제에 더 악영향만 미치기 뿐입니다. 그 사람이 돈으로 갚을 수 있는, 돈으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대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당시에 97년, 98년 당시에 저는 기업이 공적 자금을 받아서 회생한 기업들은 많지만 개인들이 사실 그 많은 책임들을 다 뒤집어 썼다고 쓴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점도 드러내고 또 놀라운 점은 그 당시에 개인 워크아웃 제도가 없었다는 거죠. 개인 회생 제도, 워크아웃 제도가 다 2005년 이후에 생겼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네. 제도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네. 동시에 개인은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책임은 윤리가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돈으로 져야 됩니다. 그리고 회생, 파산, 그리고 워크아웃 제도는 개인이 책임을 돈으로 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개인회생과 파산, 특히 청년들의 개인회생과 파산 도와주고 계시는 법무법인 한중의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